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30년 넘게 주부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한 달 전 일어난 일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디선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나마 경계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직했어요. 시부모님을 15년간 모시면서 효부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요.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교육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 덕분인지 아들은 지금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남편 사업이 안정되면서 5년 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 주변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편이었죠. 남편과는 선을 보고 만나서 딱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건설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야망 하나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죠. 아직도 초롱초롱 빛나던 그 눈이 생각나네요. 전 언젠가 꼭 제 사업을 할 겁니다.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월급쟁이로 남 밑에서 고개만 숙이고 살다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 가족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뭐든 해내실 것 같네요. 정말요? 처음인데요. 제가 이런 말하면 다 허풍 떠는 걸로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에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목표가 저는 가벼운 허풍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리어 저에겐 그 부분이 더 호감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첫 사업을 도전했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빚만 2억이 넘게 생겼고 우리는 겨우 마련한 전셋집도 빼야 했죠. 시부모님 몰래 친정에서 돈을 빌려가며 겨우겨우 버텼던 시절이었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였는데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사주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강하던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는 걸 봤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하고 우리 준혁이 행복하게 해줄게. 나 믿지? 울지 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당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뭘 그래. 당신 나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 아직도 안 잊었어. 난 당신 믿어. 제가 그때 사업 실패해도 남편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은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더 믿음이 갔고 실제로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빚을 갚아나갔죠. 10년 만에 다시 일어섰고 지금 중소기업 대표 자리까지 갔답니다. 그러다 작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오늘 회식이 있으니 저녁은 알아서 먹으란 말을 남기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죠. 도착했을 때 남편은 목과 허리에 보호대를 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척추 4번과 5번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신경이 많이 눌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못 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회복된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우리 남편이
그 건강하고 씩씩했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야 한다뇨. 그런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찾은 건 수술 전날 새벽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나 지금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거 왜 이래? 여보, 괜찮으실 거야. 내일 수술하면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상태를 듣고 난 남편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거든요. 내가 못 걷게 된다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남편이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돌렸죠. 차라리 죽었어야 했어. 이 꼴로 살아서 뭐해? 당신이랑 애한테 짐만 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짐이야?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무너진 지금, 이번엔 제가 기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수술 직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장담할게. 당신은 꼭 다시 걸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당신이 날 믿어줬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회복 과정은 험난했죠. 처음 한 달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어요. 자존심 강했던 남편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회사도 다시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 꼭 일어설 거야.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남편이 한 달도 안 됐을 때 노트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 일을 해요? 내가 없으면 직원들도 긴장을 놓잖아. 그리고 몸은 이래도 머리는 멀쩡해. 그렇게 남편은 병상에서도 회사 일을 놓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짐했죠. 이 사람을 꼭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바로 직면했어요. 남편을 보살피면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정말 버거웠죠. 그때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도우미 정씨였어요. 사모님,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남편이 병원에 계속 있어서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정 씨는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해줬어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죠. 남편 재활운동도 정성껏 도와주고 특별식도 만들어주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 씨에게 점심을 차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정 씨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형님,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네? 형님도 힘드신 거 알죠. 그래도 아픈 사람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럼 조금이라도... 전화가 끊어진 건지 정 씨가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언니, 나예요. 병원비가... 듣지도 않고 끊으시면 어떡해. 정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대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정 씨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깜짝 놀란 정 씨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좀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병원비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남편분 아직 병원에 있다고 했죠? 정 씨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이번 주까지 밀린 병원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 못한대요. 시댁 식구들 다 연락했는데 다들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어떻게 자기 동생 아픈데 이럴 수가 있어요. 참 너무들 하네요. 이상하게도 정 씨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그 무게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외로움이 너무나 잘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같은 처지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비상금을 모아둔 돈을 다 꺼내왔어요. 석 달치 월급 정도였죠. 정 씨에게 그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그냥 미리 드리는 월급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 씨는 봉투를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 씨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사모님, 평생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사모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정 씨는 그 일 이후로 정말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제가 부탁한 일이 아닌 것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곤 했죠. 특히 남편 병간호하느라 반찬 같은 건 만들 여력이 없었는데 정 씨가 알아서 남편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만들어두곤 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족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수육 만들어뒀어요. 냉장고 두 번째 칸이 있으니까 저녁으로 드세요. 김치랑 드시면 먹을만 할 거예요. 어머, 언제 이런 걸... 잘 먹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냥 제 돈으로 좀 산 거예요. 사장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어제 보니 막걸리도 좋아하시던데 파전도 몇 장 붙여놨으니까 찾아 드세요.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잘 기억하더라고요. 남편이 고수를 못 먹는다는 걸 한 번 보고도 비슷한 맛이 나는 요리는 하지 않았고 남편이 단호박을 좋아한다는 걸 알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단호박 요리를 만들었죠. 이 단호박 수프는 진짜 어느 레스토랑보다 맛있다. 이걸로 아침 먹으면 든든하다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 씨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생색 없이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우리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정 씨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남편이 아픈 뒤로부터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중 하나가 매일같이 걸려오는 영상통화였죠. 남편의 몸 상태가 늘 걱정인 아들은 미국에서도 틈틈이 연락을 자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하게 새로 생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미국 유학생이라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해 보였죠. 엄마, 이쪽이 제 여자친구예요. 얼굴은 처음 보죠? 인사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직접 뵈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창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정 씨가 거실 청소를 하다 화분을 떨어뜨렸어요. 흙이 거실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금방 치우면 되죠. 근데 화면 속 아들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여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아까 그 도우미분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일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분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잘 챙기는데 음식 솜씨도 좋으셔. 아니 그냥 그 여자친구가 보고 그러던데 요즘엔 젊고 전문적인 교육받은 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일한대요. 아빠 재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젊은 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도우미 교체를 은근히 압박했어요. 나중엔 남편도 아들 말에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여보, 준혁이 말대로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꿔볼까? 확실히 요즘 보면 정씨가 자주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편하게 부탁하는 게 어렵기도 해. 아니 무슨 실수를 얼마나 한다고. 화분 떨어뜨린 것 같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내 약시간도 깜빡했고 어제는 청소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저녁에 또 남편 간병한다며.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 저는 끝까지 정 씨를 변호했지만 남편과 아들이 계속된 압박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정 씨를 내보내기로 했답니다. 몇 번을 연습했지만 정 씨에게 그 말을 꺼내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정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남편이랑 아들이 자꾸 젊은 분으로 바꾸자고 해서. 정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모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 일도 예전 같지 않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가족처럼 잘해주셨던 거 알아요. 제가 정말 죄송하죠.
맘 같아선 퇴직금과 보상금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정 씨는 완강히 거절했죠. 그때 병원비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전 평생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는 못 받습니다. 마지막 날 정 씨가 떠나면서 현관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났죠. 그때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아들은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자기가 알아보겠다면서 며칠 후에 한 분을 추천했어요. 38살의 새 도우미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고 첫인상도 깔끔했죠.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자영입니다. 네, 반가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알고 추천했대요? 아, 제가 아는 지인분 통해서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 저는 사회복지학과 졸업했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간병 경력도 3년 정도 됩니다. 아버님처럼 디스크 환자 간병 경험도 있어요. 남편도 새 도우미를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젊으신데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찾던 분 아니야. 바로 채용하자. 그렇게 새 도우미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도우미는 젊어서인진 몰라도 확실히 일을 잘했어요. 체력도 좋고 일처리도 빨랐죠. 다만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각 방을 청소할 때 구석구석을 지나치게 꼼꼼히 살피는 거였어요. 특히 서재는 청소 후에 꼭 문을 잠그고 열쇠를 정해진 곳에 두더라고요. 근데 일하실 때 꼭 방문을 잠가야 하나요? 귀중품이나 중요 서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 우리 가족의 일정을 자세히 물어보고 수첩에 뭔가를 적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사모님은 보통 몇 시쯤 외출하세요? 장 보러 가시는 요일은 정해져 있나요? 글쎄요,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건 왜요? 아, 청소 스케줄 짜려고요. 집에 안 계실 때 청소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깨고 있으려는 것 같아 이상했어요. 하지만 일을 워낙 잘하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새 도우미가 온 지 몇 주 지났을 때였을까요? 남편이 병원에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살짝 문을 열고 봤더니 도우미가 휴대폰으로 서재 책상 뒤를 찍고 있더라고요. 바로 금고가 있는 위치였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도우미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더듬거렸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냥... 대답해요. 방금 물었잖아요. 왜 남의 집 서재를 찍냐니까요? 도우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억울해 보이던지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죠.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새로운 집에 오면 구조를 파악하는 버릇이 있어서 나중에 청소할 때 빠뜨리는 곳이 없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죠. 아니 여보, 사람을 왜 울려? 그냥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걸 갖고 왜 그래?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걸 집 사진을 찍길래. 그게 뭐 어때서? 일에 필요했나 보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빨리 사과해. 그 일로 남편과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도우미를 의심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해 이 일을 털어놨더니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죠. 엄마, 아빠 간병하느라 힘드신 건 알지만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도우미분은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금고 사진을 찍는 건 이상하잖아. 엄마 진짜 오바예요. 제발 좀 쉬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제가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족 중 아무도 제 불안함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죠. 새 도우미가 온 후로 또 이상했던 건 아들 여자친구가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아들이 수업 중인 시간에도 영상통화를 걸어오곤 했죠.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한국 날씨는 오늘 어때요? 아버님 컨디션도 괜찮나요? 여기도 좀 쌀쌀하네. 근데 지금 준혁이 수업 중일 텐데? 네, 수업 갔는데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처음엔 어른들 잘 챙기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상했어요. 제 이야기나 아들 이야기엔 별 관심이 없고 자꾸 집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요. 와, 어머님 뒤에 아버님 서재예요? 되게 넓어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아니, 서재가 뭐 볼 게 있다고. 다 책밖에 없어, 서류 같은 거랑. 전 오빠가 자란 환경이 궁금해서요. 거실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은 카메라를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보여줬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유독 관심 있게 본 곳이 있었어요. 바로 안방 드레스룸이었죠. 어머니, 저긴 어디예요? 우와, 드레스룸이구나. 액세서리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제가 나중에 한국 갈 때 어머니 선물 사갈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얘기를 넌지시 꺼내봤어요. 여보, 준혁이 여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 준혁이도 없는데 전화와서 자꾸 집을 보여달라고 하질 않나. 저번엔 내 드레스룸까지 궁금해하더라니까. 그런 것들만 관심을 보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제 걱정을 일축했죠. 아이고, 이 사람아,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같이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곧 우리 집안 사람 될 거라서 그런 걸 거야. 시댁이 어떤지 궁금한 거지. 당신 의심하지 마. 준혁이한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괜한 말 말고. 하지만 전 아들 여자친구의 시선이 계속 불편했어요. 마치 우리 집을 값어치를 매기듯 꼼꼼하게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전에 일하던 도우미 정씨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사모님, 저예요. 김치랑 반찬 좀 갖고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정씨가 양손 가득 김치통과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죠. 어머, 정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걸 왜 가져왔어요? 사모님한테 월급 미리 받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근데 제가 드릴 것도 없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씨를 거실로 안내하면서 새 도우미를 불렀어요. 저기 차 좀 준비해 주세요. 손님 오셨어요. 새 도우미가 부엌에서 나왔는데 정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정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새로운 도우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도우미도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에 일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거실 소파에 앉자 도우미가 차를 내왔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도우미의 손놀림을 정씨가 유심히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정말 젊은 분이 오셨네요. 일하는 건 어떠세요? 정씨가 새 도우미에게 물었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네,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일하기 편해요. 그래요.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시죠.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정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다고요? 간병 경력이 있으시다던데. 도우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냥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특정 병원은 아니고. 여러 곳이요? 제가 오래 일해서 거의 다 아는데 어디예요? 저 죄송한데 하던 일이 있어서 이야기 나누세요. 도우미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정씨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죠. 사모님, 저분 간병 경력 없는 것 같은데요. 왜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간병인이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눈치예요. 아까 차 내올 때도 보니까 환자 다루는 손놀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생활만 20년이 넘은 사람인데 척 보면 알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 씨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 낯이 익은데. 새 도우미가 분주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자 우리는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 씨는 계속 새 도우미를 관찰하는 듯 했고 새 도우미는 그런 시선을 피하려는 듯 부엌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모님, 전 이만 가볼게요. 반찬은 냉장고에 잘 넣어두세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정 씨가 신발을 신으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사모님, 저번 신원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죠? 네, 우리 아들이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지인 통해서. 그 말에 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 젊은 가사 도우미는 처음 보는데. 이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웬만큼 다 아는데 저분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들이 미국에서 알아봐서 그런가 봐요. 그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요, 뭐 그런가 보네요. 하지만 사모님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뭔가. 그때 정 씨가 하던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새 도우미가 현관 근처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정 씨가 떠나고 문을 닫았는데 도우미가 묘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어요. 사모님, 전에 일했다는 그 도우미분 맞죠? 네, 6개월 정도 일했어요. 좋은 분 같으시네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도우미의 질문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날 밤 정 씨가 보낸 문자를 받았어요. 사모님, 오늘 왔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저한테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귀중품은 꼭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문자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 씨가 그렇게까지 걱정한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제 걱정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 혼자 뭔지 모를 불안감을 떠안고 지내야 했죠.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한 달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금고를 확인하다가 현금 일부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300만 원 정도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써놓고 깜빡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여보, 혹시 당신이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어디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또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는데 도우미는 정리하다가 옮겼다고 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의심만 하고 있었죠. 근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 사본과 남편 인감증명서 사본이 서랍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저기 박 선생님, 혹시 이 서류들 복사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런 걸 제가 복사하겠어요? 도우미는 극구 부인했지만 그 서류들은 분명 최근에 복사된 것들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복사한 기억이 없다고 했고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준혁아, 이 도우미 정말 확실한 사람 맞아? 엄마가 봤을 땐 뭔가 수상한데.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제 여자친구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에요. 여자친구 말로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데. 그래서 돈도 조금만 받는 거고요. 제발 괜한 의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다 사람 놓쳐요. 그래도 집 서류를 몰래 복사하고 자꾸 그런 일 생기니까. 엄마 확실해요? 그분이 복사한 거 엄마가 봤어요?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니 정말 답답했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도우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져서 결국 저는 친정 쪽 친척 중에 경찰인 삼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남편 몰래 도우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죠. 삼촌, 제가 좀 이상한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저희 집 가사 도우미인데 뭔가 수상한 것 같아서 신원조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삼촌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개인정보 조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설명하자 이력서를 받아들었죠.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근데 특별한 범죄 기록 없으면 별로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일주일 후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삼촌의 대답은 의외였죠. 너무 깨끗해.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다 사실이야. 사회복지학과 졸업 맞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진짜고 병원 경력도 확인됐어. 범죄 기록도 전혀 없어.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신원은 확실한데 행동은 수상하고 도대체 도우미에 대해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이 이상한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삼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까요? 글쎄,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네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조심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서류만으론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 정말 제가 과했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반응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거라니까. 뭘 더 의심해? 하지만 여보, 그래도 뭔가... 아이, 그만해! 이제 그 사람 괜히 괴롭히지 마! 일 잘하는 사람 내보내고 싶어!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심을 접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우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예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계속 뒤척이고 있었죠.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어느새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처음엔 바람 소린 줄 알았는데 다시 들려왔죠.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켜서 화면에 비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정씨였어요. 근데 평소의 정씨가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마치 한참을 뛰어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정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정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문을 열자마자 정씨가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사모님, 지금 당장 짐 싸서 도망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저는 정씨를 일단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물 좀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뛰어오느라고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니 정씨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제 손을 꽉 잡았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그들이 새벽에 집에 불을 지를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불을 질러요? 무슨 소리예요? 정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죠. 오늘 저녁에 우연히 들었어요. 도우미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사장님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스 사고로 위장해서 불을 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보험금이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사모님, 그 도우미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아냈어요. 정씨는 오늘 오후에 정말 우연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거죠. 도우미가 젊은 여자와 함께 검은색 SUV 차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못 본 척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뒤에 숨어서 들어봤죠.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정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들은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언니, 준혁이 오빠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금고 비밀번호도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준혁이라고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그 젊은 여자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오빤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가 돈 빼들리고 나면 바로 미국으로 떠나면 된다고. 그 집 부모님들은 꿈에도 모를 거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새 도우미의 수상한 행동들, 없어진 돈, 복사된 서류들,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죠.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불을 켰어요. 정 씨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표정을 보니 진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다른 여자 누구예요?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정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여기부터 녹음을 했는데. 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혁인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 아들 이름을 듣자 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그 바보 같은 애가 뭘 알겠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집안 정보도 다 술술 불더라고. 금고 위치, 비밀번호 힌트, 심지어 아빠가 달러 모아둔다는 것까지? 넌 진짜 머리 좋다니까.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는 아이디어도 진짜 천재적이야. 그 도우미는 아들 여자친구의 언니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그럼 우리 아들이 소개해준 가사 도우미가... 사모님, 그 여자 얼굴 자세히 봤는데 제가 언뜻 영상통화로 본 게 달아서 확신이 안 섰는데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사모님,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 같아요. 아드님을 이용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그들의 표적이었다는 것도요. 또 녹음한 것 있어요? 다 말해주세요. 정 씨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두 사람의 대화가 더 구체적이었죠. 내일 오전 11시 사모님 병원 가는 날이고 남편은 혼자 집에 있을 거야. 그때 실행하는 거네? 응. 내가 청소한다고 하면서 가스밸브 좀 열어놓을 거야. 그리고 전기 코드를 일부러 손상시켜놓고 나오기만 하면 끝이지. 화재 원인은? 의심받지 않을까? 노후 전선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스 누출과 겹쳐서 큰 폭발이면 완벽해.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정 씨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 위험해요. 남편을 깨워야...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제 도우미가 유독 관심 있게 물어본 게 있었죠. 어제 도우미가 남편 약 시간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면제 몇 시에 먹는지. 정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오늘 밤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모님, 지금 당장 나가요. 그때였어요.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삐삐삐삐삐.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정 씨와 저는 숨을 죽였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죠.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관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아, 사모님? 안 주무세요? 저예요. 깜빡하고 놓고 간 게 있어서요. 도우미의 목소리였어요. 새벽 3시에 놓고 간 걸 가지러 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 씨가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현관으로 나갔죠. 이 시간에 뭘 찾으러 왔다고요? 아니, 내일 오면 되잖아요. 도우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아서 내일 일찍 병원에 가야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집안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지갑이요? 어디 놨는데요? 부엌인 것 같은데. 아, 베란다인가? 제가 잠깐만 찾아봐도 될까요? 그때 정 씨가 기침을 했어요. 일부러 낸 기침이었죠. 그러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 또 있어요? 아,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요. 편찮으셔서. 왜요? 도우미가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그럼 저 내일 일찍 그냥 올게요. 도우미가 나가고 문을 잠그자 정 씨가 다급히 말했어요. 사모님, 저 여자 분명 확인하러 온 거예요. 남편분이 수면제 먹고 잠들었는지, 집에 사모님만 계신지. 지금 당장 남편분 깨우고 경찰 불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어요. 수면제를 먹어서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요. 정신 차려봐. 지금 큰일 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위험해. 새로운 도우미 그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정 씨와 함께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실감을 못하더니 나중에 녹음 파일을 다 들려주자 남편도 경악했죠. 이게 진짜야? 우리를 노렸다고? 여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야 돼. 내가 그동안 당신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해.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어요. 정 씨가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행동을 할 때 현장을 잡자고 했죠. 그래서 다음날 일부러 남편과 함께 외출한다고 하고 집을 비운 뒤 몰래 돌아와서 그들의 범행을 잡기로 했죠. 우리 모르게 정 씨는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오늘 남편이랑 병원 갔다가 친척 집에 들를 거예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아, 네 사모님. 그럼 집 정리만 하고 일찍 가도 될까요? 도우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아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선 후 우리는 정 씨가 대기하고 있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 씨가 미리 설치해둔 CCTV 앱으로 집안을 확인해보니 예상대로 도우미가 나가는 척하다가 얼마 안 지나 누군가를 집에 데리고 왔죠. 바로 아들 여자친구였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어제까진 영상통화로 그렇게 다정하게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것들이 정말 우리 아들을 속이고... 익숙하게 집안을 들어가더니 두 사람은 곧장 서재로 향했어요. 지금이에요. 경찰들도 움직였대요. 우리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문을 열자 두 사람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죠. 복도에는 경찰 4명이 도우미와 젊은 여자를 제압하고 있었죠. 경찰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혼비백산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우리 집 통장과 도장 그리고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특히 아들 여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수갑치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된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아들 여자친구가 절 보자마자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오해? 남의 집 들어와서 금고 훔치는 게 오해야? 경찰이 그들의 가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도우미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우리 집 도면이었죠. 빨간 펜으로 금고 위치,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잠깐, 이게 다 뭡니까? 근데 비닐봉지 안에서 나온 건 더 충격적이었죠. 라이터 여러 개와 휘발유 냄새가 나는 헝겊, 그리고 전선을 자를 수 있는 니퍼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들어왔더군요. 방화 도구네요? 이거 완전히 계획범죄잖아. 도우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지갑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 여자친구가 경악한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봤죠. 언니 지금 뭐라는 거야? 같이 계획한 거잖아. 닥쳐. 난 네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방화 도구도 네가 준비한 거잖아.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찰들도 흥미로운 듯 지켜보고 있었죠. 뭐? 내가 시켜? 언니가 먼저 하자며. 금고에 달러 많다고 털기도 쉽다면서. 도우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경찰관님, 전 그냥 이 집 가사 도우미예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일하는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침입이에요? 지갑 찾으러 온 것뿐인데. 그래요? 그럼 방화독은 왜 들고 있어요? 경찰이 비닐봉지를 들어보이자 도우미가 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건 얘가 준비한 거예요. 전 들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뭔지도 몰랐다고요. 아들 여자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봤어요. 언니 미쳤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번엔 크게 한탕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네가 준혁이 만만하니까 돈 뜯어내자고 한 거잖아. 그때 정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관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정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두 사람이 화재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재생됐죠. 녹음을 듣는 동안 두 범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저 아줌마가 불법 녹음이잖아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발악했지만 경찰은 코웃음을 쳤죠. 법을 잘 아시나 보네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방화 도구 들고 집에 침입하려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연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둘의 싸움이 점점 격해졌어요. 야, 너 때문에 이 집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했어. 변기 청소까지 하면서. 난 몇 달 동안 연기했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 역겨웠으면서 왜 했어? 돈 때문이잖아. 언니가 이번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경찰이 둘 대화를 듣더니 피식 웃었어요. 수갑을 더 단단히 조이면서 말했죠. 둘 다 공범이네요. 서로 책임 미루는 거 보니까 환상의 콤비네요. 자, 계속 떠들어주세요. 다 불리한 진술이 될 테니까. 공모 관계 확실하고 계획적 범행 인정하고 상습법이라는 것까지. 검사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두 사람이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어요. 서로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너 같은 것들은 결국 서로를 배신하게 돼 있어. 인간만도 못한 것들. 새 도우미, 아니 아들 여자친구의 언니가 수갑을 채우자 마지막으로 절 노려봤어요. 그 독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다 당신 아들 때문이야. 그 바보 같은 놈이 집안 정보를 다 불어냈다고. 우리한테.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가면서도 그녀를 계속 소리쳤어요. 10억이 있었어요. 10억! 그깟 돈 당신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줄 수 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서야 조용해졌어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모든 걸 자백했죠. 계획한 거 맞아요. 유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부잣집 아들 찾아서 접근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주로 유학생 자녀를 둔 부유한 가정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한 두 자매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우리 준혁이한텐 아무 감정도 없었던 거네? 제 질문에 여자친구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감정이요? 그냥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줌마, 준혁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집 구조, 금고 위치, 비밀번호 힌트까지 다 알려줬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뭐든 말해주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항상 달러를 5만 불씩 준비해둔다고. 혹시 미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한다면서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 아들 순진해. 사람 의심할 줄 모르고 진심으로 대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뭐니? 그런 깨끗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 몇 푼에 영혼을 판 거야? 돈 몇 푼이라뇨? 10억이...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일해도 못 벌 돈이겠지. 하지만 말이야, 너희는 더 값진 걸 잃은 거야. 새 도우미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죠. 아니 뭘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너희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감옥에서 나와도 말이야. 제가 두 사람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내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 너희 같은 싸구리한테 완전히 속을 만큼 바보로 키우진 않았어. 거짓말, 걘 완전히 속았어요. 어차피 이 집 며느리 되면 다 내 돈이었다고. 며느리? 너 우리 준혁이가 나한테 보낸 문자 보여줄까? 엄마,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데 좀 더 진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까진 고민이 돼요. 이미 한 달 전에 나한테 보낸 거야.
우리 애도 눈치껏 알고 있었겠지. 다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준 거야. 문자를 눈앞에 들이밀자 아들 여자친구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아니야. 분명히 나하고 결혼하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우리 식구 될 일 같은 건 없었어. 주제도 안 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둘을 쑥 훑어봤어요. 감옥에서 긴 시간 보내면서 생각해봐. 남의 행복을 짓밟으려 했던 너희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기억해. 엄마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의심한 이유가 뭔지 알아? 진짜와 가짜는 냄새가 달라. 너희한테 욕심이 들끓는 게 느껴졌거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조사실을 나오면서 들리는 그녀들의 울부짖음이 통쾌했어요. 옆에 있던 정씨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아이,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엄마가 되면 강해지나 봐요. 아이, 그럼요. 우리 가족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하죠. 너무 잘하셨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정말이에요? 그 여자가 날 지금까지 속인 거예요? 준혁아, 너도 피해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아들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고 그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해결됐죠. 정 씨는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어요. 정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 재산을 잃을 뻔했고 어쩌면 남편은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날 정 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 씨,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한테 은혜를 갚은 것뿐인데요, 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정 씨를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 씨는 정중히 거절했죠. 전 이제 다른 일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 생각이에요. 사모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우리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됐어요. 명절엔 꼭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 씨 남편 병문안도 함께 가고요. 이제 정 씨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죠. 남편은 제 직감과 판단을 인정하게 됐고 아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꼭 들을게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더라고요. 이제 알았니? 엄만 살면서 쌓은 경험이 있잖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스펙에 속지 말고 진심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씨처럼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한 겉모습 뒤에 검은 속내를 숨긴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정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연을 써봤어요. 가족을 통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외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에서 배우고 얻어진 직감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께는 이런 끔찍한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시길 빌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